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12장의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용액의 총괄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영어로는 collective properties라고 하는 어, 뜻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 총괄성은 크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네 가지의 그 대표적인 총괄성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을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요. 용매에 비휘발성 용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비휘발성 용질의 존재로 인해서 순수한 용매가 가진 증기압이 있을 텐데요. 이 증기압이 감소되는 증기압 내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원래는 순수한 용매가 증발하려는 경향이 있었을 텐데 용질이 용매와 섞임으로 인해서 용액 표면에 존재하는 용매의 어, 양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용매에 증발되는 양이 같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서 증기압이 내려가는 현상이죠. 자, 이 현상은 우리가 이제 라울의 법칙,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라울의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었어요. 자, 바로 이 증기압 내림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괄성의 첫 번째 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총괄성에서 증기압 내림을 비롯해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괄성 영어로는 colligative properties라고 제가 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총괄성이란 무엇이냐? 용액 내에 있는 용질 입자의 본질에는 상관없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용액 입장에서는요, 이 용질이 어떤 입자인지, 어떤 분자인지 또는 어떤 이온인지 알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그 용질의 종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용질 입자의 수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성질을 총괄성이라고 해요. 크게 네 가지 증기압 내림, 영어로는 vapor pressure lowering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를 델타 P로 표시하는데 이 델타 P가 결국엔 용질 입자의 수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끓는 점 오름이 있습니다. 보일링 포인트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이 끓는 점이 오르는 정도를 우리는 온도의 변화 델타 T라고 해가지고 끝에 아래 첨자로 보일링에서 가지고 온 B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용질 입자의 수에만 의존합니다. 뒤에 가서 어떻게 의존하는지에 대해서 다 자세히 들여다볼 거니까 일단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는 점 내림 현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프리징 포인트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델타 T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끝에 끓는 점 오름과 구분하기 위해서 F를 붙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삼투압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자, 삼투압 정확히는 삼투 현상이 있고요. 이 삼투 현상을 막아주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스모틱 프레셔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삼투압의 그 성질도 우리가 용질 입자의 수에만 의존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뒤에 가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 교재 책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네 가지의 성질이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전해질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총괄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제 수업에서는 전해질 용액의 총괄성까지 미리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해질 용액의 총괄성이란 게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요. 용매에 용질 분자가 녹습니다. 그런데 용질 분자 한 개가 녹으면요. 용액 속에 입자가 한 개 들어간 것이랑 똑같은 이러한 용질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용질 분자 한 개가 녹았는데 용액 속에서는 그 용액입니다. 입자가 두 개 또는 세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설탕 분자 여러분들이 한 개를 용매에 녹이면요. 이 설탕 분자는 뭔가 그 분자 자체에서 분해가 된다거나 해리 되는 현상이 없이 단순히 설탕 입자
한 개로 입자 한 개가 용액에 들어간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해질 물질, 자, 전해질 용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겠죠? 용액 안에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녹아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해질은 이제 뭐 대표적인 이온성 화합물들이 전해질 물질인 경우가 많은데, 자, 이 전해질 물질, 뭐 예를 들어서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 정확히는 화학식이 NaCl, 소듐 클로라이드죠. 이 소금 입자, 그러니까 소듐 클로라이드 분자 한 개가 용액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Na 플러스 입자 한 개와 뭐예요? 클로라이드 음이온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요, 용액 입장에서는 용액 속에 입자가 두 개가 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총괄성에서는 그 입자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상관이 없어요. 소듐 이온이든 클로라이드 이온이든 간에 용액 입장에서는 용질 입자가 두 개가 들어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비전해질 용질이 녹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설탕 분자 한 개가 녹으면요, 그냥 대개는 비전해질 용질의 몰수만큼 용액 안에 용질의 개수가 형성이 되고, 전해질 용액이 녹은 경우에는 전해질 용질로부터 만들어진 입자의 총 몰수만큼 곱한 입자가 용액 안에 형성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트호프 인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게 된 4개의 총괄성을 해석하는 식에 곱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4가지의 그 총괄성을 우리가 설명하는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식에다가 이 반토프 임자를 곱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NaCl이다. 그럼 NaCl 하나 넣으면 사실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합쳐서 두 개의 입자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엔 2를 곱해야 되고요. 칼슘 클로라이드다. 그러면 칼슘 이온 하나와 클로라이드 이온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총 3개의 입자가 들어간 거랑 똑같습니다. 됐죠? 따라서 이러한 반투호프 인자를 나중에 곱해주는 이러한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거,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기압 내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증기압 내림은요, 이미 앞선 영상 라울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미 배워보았습니다. 자, 비휘발성 용질이 용매에 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해서 용액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용질 입자들이 용매 분자의 표면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표면에서 기화할 수 있는 용매 분자의 수가 줄어들죠. 표면에 용질 입자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용매 분자들의 입자 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용매가 이제 다시 액체 상태의 용매가 기체 상태로 증발해서 나가는 분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증기압이 낮아지는 현상, 이게 바로 증기압 내림인데, 우리는 라울의 법칙에서 이 관계식을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액의 증기압 P 솔루션이라고 할게요. P 솔루션은 어떻게 됐죠? 용매의 몰 분율, 솔벤트의 몰 분율 곱하기 원래 그 순수한 용매가 가졌었던 어, 증기압, 순수한 용매 증기압, 기억나시죠? 자,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용매 증기압에 비해서 이제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입니다.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 비해서 뭐죠? 용액의 증기압은 어떻게 되죠?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용액의 증기압은 무조건 줄어들어요. 왜냐? 솔벤트의 몰 분율, 이 X 값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솔벤트가 100%다. 그러면은 1인 거고, 솔벤트 속에 용질이 녹아 들어가면 어떻게든 솔벤트의 몰 분율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1보다 작을 겁니다. 용질이 녹아 들어가면요. 됐죠? 따라서 1보다 작은 숫자를 순수한 용매 증기압에다 곱해줬기 때문에 용액의 증기압은 무조건 내려갑니다.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보다 무조건 내려가죠? 자, 그렇게 해서 내려간 증기압의 크기를 우리가 델타 P라고 해봅시다. 델타 P는 어떻게 하면 얘기하면 될까요? 원래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 P0 솔벤트였고, 자, 용액을 만들므로 인해서 형성된 증기압, 용액의 증기압은 P 솔루션이었습니다. 맞죠? 그대로 이 P 솔루션에다가 위에 있는 식을 대입해 봅시다. 대입해 보면요, 간단한 산수예요. 산수를 정리해 보면 솔벤트 빼기,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X 솔벤트 곱하기 P0 솔벤트.
P0 솔벤트를 묶어주면 결국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1-X 솔벤트 곱하기 P0 솔벤트. 자, 근데 1-X 솔벤트가 뭔가요? 전체 솔벤트의 몰 분율을 1에서 뺀 겁니다. 그럼 뭐가 남는 건가요? 바로 용질의 몰 분율이죠. 따라서 X 솔루트가 되고요. 곱하기 P0 솔벤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델타 P는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런 식이 정리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 화면에 보이는 델타 P는 X 솔루트 곱하기 P0 솔벤트 이 식과 같은 식이죠. 자, 이거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화학에서는요, 이러한 수학적 전개 과정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건요, 완성되어져 있는 이 완성된 식 있죠. 법칙. 이 식을 우리가 화학에다가 적용하는 거, 이 방법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가 바로 델타 P였어요. 근데 이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는 결국엔 뭐에 비례하나요? P0 솔벤트, 솔벤트가 가진 고유한 증기압이죠. 그럼 이 값은 사실은 상수예요. 고유값입니다. 그런데 이 용액 안에 들어가서 녹아서 만들어진 용질의 몰 분율에 결국엔 비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용질의 몰 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기압은 많이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총괄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총괄성은 뭐였어요? 앞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총괄성은 용액 내에 있는 용질 입자의 본질에는 상관없이 용질 입자의 수에만 의존하는 성질이라고 했고, 증기압 내림이 바로 용질 입자의 수에만 의존한다고 했죠. 자, 만들어진 식을 보면 결국엔 X 솔루트는 뭔가요? X 솔루트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솔루트, 용질 입자의 뭐요? 몰 분율이니까 용액 안에 있는 용질 입자의 몰수가 있고요. 얘를 뭘로 나눠요? 용액 안에 있는 입자들의 전체 합이죠. 근데 이제 여기 안에는 용질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용매가 있죠. 자, 결국에는 X 솔루트는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델타 P는 결국엔 N 솔루트. 자, 뭐죠? 용질 입자의 개수죠. 용질 입자의 몰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용질 입자의 몰수는 결국엔 용질 입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 값에 뭐예요? 증기압 내림이 비례해서 내려간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바로 용액의 총괄성. 첫 번째 증기압 내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통해서 증기압 내림을 연습해 봅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요, 25g의 고체 Na2SO4가 있고요, 물질량까지 있고 25도씨에서 185g 물에 녹여서 만든 용액의 증기압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증기압 내림 배웠어요. 그리고 순수한 물에 이제 1atm 조건에서 이제 25도씨에서의 증기압이 23.76토를 해요.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증기압 내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아, 이 용질이 녹았으니까 이 용액의 증기압은 뭐예요? 이 용액의 증기압을 P 솔루션이라고 하면 얘는 분명히 23.76토르보다는 내려갈 거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연상이 되시죠? 증기압 내림을 배웠으니까. 자, 이 문제 자체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라우레 법칙을 이용해서 그대로 풀면 돼요. 한번 볼까요? P 솔루션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 솔벤트 곱하기 P0 솔벤트입니다. 맞죠? 그러면 X 솔벤트를 구하면 되죠? X 솔벤트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솔벤트의 몰 분율입니다. 185g인데 얘를 몰수로 바꾸고, 자, 뭐예요? 그 용질, 들어간 용질의 몰수를 바꾸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일단 솔벤트의 몰 분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의 몰수를 한번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그냥 계산하면 185. 죄송합니다. 자, 185g을 뭘로 나누면 돼요? 뭐죠? 18.0g/몰에 물의 물질량으로 나누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H2O 순수한 물의 몰수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이 식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요, 제가 계산값만 가지고 올게요. 대략 10.28몰이 나오네요.
됐죠? 자, 그리고 물의 용액 안에서의 몰 분율. 우리는 지금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솔벤트의 몰 분율이죠. 이걸 구하고 있는데 이걸 구하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도 역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Na2SO4. 자, Na2SO4가 소듐 설페이트인데 이게 지금 용질로서 물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5.0g이 녹았고 얘의 몰수는 142.05g/몰로 나누면 계산값만 제가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오면 대략 0.176몰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XH2O입니다. 물의 몰 분율이죠. 그런데 물은 이만큼 들어있고 소듐 설페이트는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몰 분율을 계산한다는 건 이 둘을 더해서 물이 차지하는 양을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몰 분율은요.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자, 소듐 설페이트는요. 자, 지금 우리는 총괄성을 배우고 있죠. 소듐 설페이트는 물에 들어가면 강전해질로서 소듐이 이온이 2개가 나오고 설페이트 이온이 하나 나옵니다. 자, 따라서 총 3개의 입자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0.176 몰이 소듐 설페이트가 녹아 들어가면 결국엔 여기다 곱하기 3을 한 값, 제가 계산값만 가져올게요. 0.528 몰이 되는데 이게 결국엔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입자수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서 어떻게 되죠? 용매, 물의 몰 분율이 나오죠? 그러면 10점씩을 적어볼게요. 10.28을 10.28과 0.528로 더한 값으로 나누면 물의 몰 분율이 대략 0.951 정도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0.951을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솔벤트, 순수한 물의 증기압을 대입해서 솔루션의 증기압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22.60 토르가 나오겠네요. 단위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압 내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제가 좀 불필요한 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고요. 자, 증기압 내림을 생각을 해보면요. 증기압 내림은 제가 주황색으로 써볼게요. 델타 P는 어떻게 정했죠? X 솔루트. 자, 용질의 몰 분율입니다. 곱하기 뭐였죠? 솔벤트의 순수한 솔벤트의 증기압입니다. 그러면 X 솔루트를 구해야 되겠죠? X 솔루트 용질 자체의 몰 분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아까 구했었던 이 식을 조금 이용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몰 분율, 물의 몰 분율 구했고 용질의 몰 분율을 어떻게 구하죠? X 솔루트는 0. 뭐예요? 0.528이 들어와야 됩니다. 528을 뭘로 나눠요? 10.28 더하기 0.528로 나누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 0.0489가 나와요. 됐죠? 0.0489, 0.049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값은 사실은 물의 몰 분율 0.951을 1에서 빼면 되죠. 1 빼기 XH2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0.0489 곱하기 23.76 토르를 하면 뭐죠? 토르라는 단위들까지 적을게요. 그러면 계산값이 대략 1.16 토르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증기압 내림이 된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실제 맞는지 볼까요? 원래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은 23.76 토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용액을 만들므로 인해서 만들어진 용액의 증기압은 22.60 토르였습니다. 빼보세요. 계산하면 뭐죠? 바로 1.16 토르가 나오네요. 보시죠? 자, 1.16 토르만큼의 증기압 내림 현상을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용액의 총괄성 두 번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끓는 점 오름이고요. 세 번째는 어는 점 내림인데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비이발성 용질이 용매에 녹으면 순수한 용매가 가진 끓는 점이 오르는 현상, 그게 바로 끓는 점 오름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이발성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순수한 용매가 가진 어는 점보다 더 내려가는 현상이 어는 점 내림입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거는요, 결국엔 증기압 내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증기압 내림과 상평형 그림, 그리고 이 상평형 그림 안에 표시되어 있는 정상 끓는 점과 정상 어는 점이 있었죠. 자, 이것들을 조합을 하면요, 결국엔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현상이 바로 설명이 됩니다. 밑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하얀색 선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얀색 선이 바로 순수한 물의 상평형 그림입니다. 하얀색 선을 기준으로 상평형 그림을 해석해 보면요. 정상 끓는 점이 어딘가요? 정상 끓는 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맞죠? 여기가 정상 끓는 점이에요. 1atm에서 자, 1atm 조건에서 물이 가진 증기압이 그러니까 1atm과 같을 때 그러니까 760토르가 될 때죠. 그때 온도인데 바로 이 지점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뭐예요? 물의 끓는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물의 정상 끓는 점이죠. 됐죠? 자, 그런데 용질이 녹아 들어가면 용액의 증기압이 내려간다라고 배웠어요. 자, 이게 증기압 곡선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죠. 자, 내려간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려가는 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왼쪽에 압력을 보면 되잖아요. 이 압력보다 내려가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액의 증기압이 제가 여기 표시한 것처럼 노란색입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그 고체와 액체 사이의 증기압 곡선도 같이 내려갑니다. 자, 보세요. 내려갔어요. 이게 노란색입니다. 자, 그리고 액체 쪽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상 어는 점이 어딘가요? 바로 1atm에서 이 지점입니다. 고체와 액체가 상변이를 일으키는 그 지점, 그 온도가 바로 정상 어는 점인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쭉 내려가서 여기가 물의 어는 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정상 어는 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새롭게 형성된 용액의 상평형 그림을 통해서 이제 용액 자체의 정상 끓는 점과 정상 어는 점을 정의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1atm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 원래 이 지점이 정상 순수한 물의 정상 끓는 점이었는데 이게 여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쵸? 용액의 그 끓는 점을 보는 겁니다. 그럼 용액의 증기압 곡선, 용액의 이제 상평형 그림을 같이 보는 건데, 자, 밑으로 내려보면 이 지점이 용액이 끓는 점입니다. 자, 물의 끓는 점에 비해서 끓는 점이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갔죠. 그게 바로 끓는 점 오름 현상이고, 그 끓는 점이 오르는 정도를 우리는 델타 TB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요, 어는 점 내림도 똑같이 설명이 가능해요. 원래 물에 어는 점이 있었는데 용액의 어는 점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갔습니다. 맞죠? 따라서 어는 점은 내려갔어요. 그 내려간 정도를 델타 TF라고 표시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의 그 정도, 이 델타 TB와 델타 TF는 결국엔 총괄성입니다. 결국에는 뭐에 의존한다? 용질의 입자수에 비례합니다. 자, 이 관계식을 하나의 식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거예요. 끓는 점 오름은 이 식으로 정리되고요. 어는 점 내림은 이 식으로 정리됩니다. 똑같이 형식이 딱 보면 똑같죠. 여기서 KB는요. 끓는 점 오름 상수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순수한 용매가 가진 용매의 끓는 점 오름 상수입니다. 됐죠? 자, 단위는요. 도씨 곱하기 킬로그램 퍼 몰입니다. 굉장히 어색한 단위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러한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 값은 용매마다 고유값으로 주어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KF는 뭘까요? KF는 똑같습니다. 용매의 뭘까요? 어는 점 내림 상수입니다. 됐죠? 역시 단위는 도씨 곱하기 킬로그램 퍼 몰입니다. 이게 단위예요. 이것도 역시 용매마다 고유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값, m 용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뭘까요? 스몰 m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 이제 몰랄 농도죠. 그래서 용질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뭐예요? 몰랄 농도입니다. 자, 몰랄 농도 어떻게 정의하나요? 용질의 몰수죠. N 용질의 몰수를 뭘로 나눠요? 용매의 뭐요? 질량으로 나눕니다. 근데 킬로그램 단위로 나오죠. 위에 용질의 몰수는 이제 단위가 몰이고요. 됐죠? 따라서 결국엔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 끓는 점 오름의 정도나
끓는 점 얼음의 정도 델타 TB죠. 어는 점 내림의 정도 델타 TF죠. 이 값들은 뭐에 비례한다? 용질의 몰수에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용질의 개수에 비례한다. 바로 총괄성을 의미하는 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요, 다양한 예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용지를 넣어서 만든 용액에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든지 또는 어, 용액에 어는 점이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이러한 예제들이 있는데요. 직접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연습은요, 예제는 조금 응용된 예제입니다. 자, 끓는 점 오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미지의 어떠한 물질의 몰 질량을 구하는 예제인데요. 문제를 읽어보면 18.00g의 포도당을 160.0g의 물에 녹여 만든 용액에 끓는 점이 100.32도로 관찰되었다. 자, 포도당의 몰 질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원래는 순수한 물, 이제 물이 여기선 용매로 작용을 하는데 얘 끓는 점은 몇 도이죠? 정확히는 정상 끓는 점인데 100도씨였던 거죠. 근데 이 100도씨가 어떻게 됐어요? 포도당을 넣으면서 어떻게 돼요? 포도당 용액이 됐는데 용액의 끓는 점이 100.32도씨가 됐대요. 끓는 점이 올라갔네요. 따라서 우리는 식으로 쓰면 델타 TB는 0.32도씨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이건 결국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끓는 점 오름은 KB 곱하기 M 용질입니다. 됐죠? KB 값이 0.51 도씨 킬로그램 퍼 몰이라고 상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0.32 도씨는 0.51 도씨 킬로그램 퍼 몰 곱하기 M 용질이 되고요. 자, 산수죠. 그럼 M 용질을 여기다 써볼게요. M 용질은 여기서 말하는 용질은 뭐예요? 포도당입니다. 자, 포도당의 몰랄 농도는 0. 뭐죠? 32도씨 나누기 0.51도씨 곱하기 킬로그램 퍼 몰이 되는데 계산해보면 도씨 없어지면서 0. 대략 63 0.63 단위는 뭐죠? 킬로그램 퍼 몰이 이제 뒤집어지니까 몰 퍼 킬로그램. 자, 몰랄 농도의 단위로 바뀌었네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건 뭘까요? 포도당의 뭐예요?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0.63 몰 퍼 킬로그램이 결국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18.00g의 포도당을 160.0g의 물에 넣어서 만든 겁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N 포도당이 있을 때 얘를 뭘로 나눈 거죠? 용매의 킬로그램 수. 다시 말하면 160.0g이기 때문에 0.1600kg의 물로 나눴더니 얘 값이 뭐가 나왔단 소리예요? 0.63 몰 퍼 킬로그램이 나왔단 소리죠. 따라서 N 포도당의 몰수는 결국엔 0.63 몰 퍼 킬로그램 곱하기 0.1600kg입니다. 됐죠? 그럼 킬로그램 단위 없어지면서 단위는 몰로 바뀌면서 계산해 보면 대략 0.10몰 정도가 되네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해석하세요. 문제가 요구하는 질문은 포도당의 몰 질량입니다. 근데 0.10몰이라는 숫자와 이 0.10몰이라고 하는 포도당의 양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거죠? 18.00g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0.10몰이 18.00g일 때 1몰은 몇 g이냐? 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나온 이 물음표가 결국엔 뭐예요? 몰 질량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계산해보면 포도당의 몰 질량이 180g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180g per 몰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해서 풀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는 점 내림에 대한 예제인데 여기서도요. 어는 점 내림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가져온 예제는 실생활 속에 적용하는 예제입니다. 바로 부동액을 만드는 원리에 대한 내용인데 자, 부동액은요. 일단 여러분들 상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엔진룸 안에서 엔진이 이제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시켜주는 냉각수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차가운 물이어야 돼요. 차가운 용액이어야 되는데 왜 부동액이냐? 얼지 않는 용액이란 뜻이죠. 자, 자동차 엔진룸에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서 만약에 순수한 물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자동차가 만약 영하 10도에
해당하는 겨울에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순수한 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물의 어는 점은 0도씨죠. 정상 어는 점이 0도씨이기 때문에 만약 영하 10도의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그 물이 결국엔 얼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냉각수로서 흘러가면서 이제 엔진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냉각수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됐죠? 자, 따라서 부동액이란 걸 넣습니다. 엔진룸 안에는 부동액이 실제로 들어있고 이 부동액은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마이너스 24.3도씨에서 어는 자동차 부동액을 만들기 위해서 10.0리터의 물에 부동액의 주성분인 에틸렌 글라이콜을 몇 그램이나 녹여야 할까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알코올 화합물의 한 종류입니다. 알코올 종류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이걸 첨가해서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만드느냐? 자, 용질이 물에 녹아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는 점 내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어는 점이 더 낮아지는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결국엔 마이너스 24.3도씨에서 어는 용액을 만든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그냥 부동액으로서 영하 24.3도씨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얼지 않는 용액을 만들어서 걔가 냉각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물이 10.0리터라고 했고 결국엔 여기에 에틸렌 글라이콜을 얼마나 녹여야 그 용액의 어는 점이 마이너스 24.3도씨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차근차근 이제 적어가면서 풀어볼게요. 순수한 물의 어는 점, 정상 어는 점이 뭐였죠? 0도씨였습니다. 근데 얘가 어는 점이 마이너스 24.3도씨까지 되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는 점 내림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식으로 쓰면 델타 TF죠. 얘가 결국엔 24.3도씨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를 KF와 결국엔 M 용질이죠. 여기서 말하는 용질은 에틸렌 글라이콜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KF 값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M 용질은 24.3도씨를 뭘로 나누면 됩니까? KF 값 1.86도씨 곱하기 킬로그램 퍼 몰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도씨 없어지면서 계산값이 나올 겁니다. 제가 계산값에 따르면 13.1몰 퍼 킬로그램 몰랄 농도의 단위로 바뀌어서 나오죠. 자, 그러면 결국에 에틸렌 글라이콜이 이 몰랄 농도만큼 13.1몰 퍼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몰랄 농도가 되게끔 물에 녹입니다. 자, 여기서 물은 10.0리터라고 되어 있고 맞죠? 근데 물의 밀도가 1g per ml예요. 다시 말하면 10.0리터의 물은 결국엔 뭐예요? 10.0kg이라고 바꿔도 된다는 뜻이죠. 왜 바꿔요? 우리 몰랄 농도에 적용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결국엔 어, N 용질이라고 할게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 바로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용질의 몰수, 에틸렌 글라이콜의 몰수는 결국엔 13.1몰 퍼 킬로그램 곱하기 용매의 질량 10.0 킬로그램 계산하면 자, 130, 자, 1.31 과학적 표기법으로 쓰면 1.31 곱하기 10의 제곱 몰수만큼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에틸렌 글라이콜의 몰 질량이 62.1g per 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질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1.31 곱하기 10의 제곱 몰 곱하기 62.1g per 몰로 계산하면 몰 없어지면서 대략 8점 제가 단위도 바꿀게요. 14kg 정도가 되겠네요. 문제를 해석해 볼게요. 문제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자, 결국에는요. 물 10.0리터를 가지고 오고 여기다가 에틸렌 글라이콜 8.14kg을 넣어주면 그렇게 해서 만든 용액을 이제 우리가 만들면요. 결국에는 이 용액의 어는 점이 뭐예요? TF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4.3도씨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잘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대략적으로 겉보기로 물하고 에틸렌 글라이콜을요, 한 5대5로 섞습니다. 예, 또는 6대4 정도의 비율로 섞어가지고 그 용액을 자동차 엔진룸의 부동액에다가 첨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어느 점 내림에 대한 응용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몰 질량도 구하고 분자식도 구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다시 보시면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해서 몰 질량과 분자식까지 구하는 예제인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실험식이 C5H4인 화합물 9.49g을 벤젠 361.2g에 녹인 용액의 어느 점이 순수한 벤젠보다 1.05도씨 낮게 나타났다. 자, 여기서 바로 1.05도씨만큼 낮게 나타났다. 1.05도씨만큼 내려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델타 T F가 곧 1.05도씨란 뜻입니다. 자, 이 화합물에 여기서 말하는 이 화합물은 뭐냐면 실험식이 C5H4인 화합물인데 이것의 몰 질량과 분자식을 구하시오. 우리가 이제 얻어낼 건 몰 질량과 분자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험식하고 분자식 기억나시나요? 예, 당연히 기억하리라 제가 믿겠습니다. 자, 실험식은요, 분자식이 있을 때 이 분자식을 최소한의 정수비로 바꾼 게 실험식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C5H8이다. 그러면 C10H8 또는 C15H12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화학 분자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분자식도 실험식이 C5H4고요. 이 분자식도 C5H4입니다.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실험식과 분자식 구분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델타 TF는 1.05도씨가 되는데 KF 곱하기 용질의 몰랄 농도를 곱하면 되겠죠? 자, 이 값을 계산하면 이제 KF는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제가 이제 계산값만 가져올게요. 용질의 몰랄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 보면 0.205몰 퍼 킬로그램 정도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 뭐야? 이 용액 안에 이제 그 용매의 그 질량수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오죠. 자,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매는 뭐예요? 벤젠 361.2g입니다. 이 벤젠이 결국엔 용매인데 결국에는 0.3612kg이죠. 왜 킬로그램으로 바꿨는지 알 거예요.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곱해주면 그냥 용질의 몰수가 나오죠. 용질의 몰수만 계산해서 가지고 오면 0.0741 몰이 되는데요. 됐죠? 이게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대상 화합물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근데 이 몰수가 해당하는 양이 결국엔 몇 그램이죠? 9.49g이 이만큼에 해당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몰 질량이 나옵니다. 몰 질량 계산합시다. 바로 하세요. 그럼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나오니까 계산해보면 128.1g/몰 정도가 나올 겁니다. 대략 128 정도가 나올 건데 자, 여기서 주어져 있는 실험식은 C5H4입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분자량이 128.1g/몰인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사실은 C5H4는 탄소 5개, 수소 4개니까 얘의 실험식 양을 계산해 보면 64g/몰이 나올 겁니다. 대략 이 정도 나오는데 자, 보세요. 64와 128 딱 떨어지죠? 곱하기 2 하면 되죠. 곱하기 2를 하면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화합물의 몰 질량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화합물의 분자식은 뭘까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한 C10H8이 되겠죠. 자, 이게 분자식이고 이 분자식에 해당하는 화합물의 몰 질량이 128.1g/몰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는 응용될 수 있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데 단순히 암기하고 그냥 뭐 적용하는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원리를 꼭 이해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번에는 총괄성의 마지막 개념인 삼투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삼투압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삼투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는데요. 삼투현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반투막을 통해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기억하세요. 용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반투막은요, 어떤 것이냐? 용매는 통과시키고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얇은 막인데 뭐 대표적으로 고무풍선 막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삼투 현상은 농도가 낮은 쪽과 높은 쪽의 두 용액의 농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자발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엔 스스로 그렇게 그러한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그 용액은 그 물질은 순수한 용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용액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이제 용매 입자예요. 그리고 초록색은 용질 입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있는 그 경계선이 반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반투막을 통해서 처음에는 수면의 높이가 똑같았는데 용매 입자가 이동하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서 이 반투막을 통해서 용매가 이쪽으로 이동하지만 오른쪽에서도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용액 쪽으로 이동하는 용매 입자의 양이 더 많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요, 결국엔 이 가운데 그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용매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오른쪽에 용매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오른쪽 용액의 어떻게 돼요? 농도를 낮춰줍니다. 됐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이 왼쪽의 용매의 그 수면의 높이와 오른쪽 용액의 수면의 높이의 차이가 바로 삼투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삼투압은요, 결국에는 또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써 있는데요. 삼투 현상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압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요, 가만히 있으면 1번 상태가 2번 상태로 가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자발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만약에 오른쪽의 용액 위에서 어떠한 압력을 가해요. 피스톤을 놓고 위에서 누르는 거죠. 눌러서 이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다시 말하면 초반에 1번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때까지 필요한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압력이 바로 삼투압입니다. 최소한의 압력. 물론 이 삼투압의 세기보다 이제 커지면 어떻게 되죠? 커지면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책에서 나오는데요. 역삼투압이라고 해서 결국엔 용매가 왼쪽으로 더 이동해서요. 결국엔 이 삼투압보다 더 센 압력으로 눌러주면 오른쪽에는 용질의 농도가 더 고농축되고요. 왼쪽에는 순수한 용매가 더 많이 농축되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 삼투 현상 자체가 일어나는 이 최소한의 그 현상을 막는 최소한의 압력을 바로 삼투압이라고 하고요. 이 삼투압은 결국에 뭐에 비례하느냐? 용질의 입자수에 비례합니다. 그게 바로 총괄성이에요. 자, 삼투압은 간단하게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파이는 MRT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기서 파이가 바로 삼투압이고, 여기서 대문자 M은 뭘까요? 용액의 몰농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소문자 M은 몰랄 농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삼투압에서는 몰농도의 개념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R하고 T는 심플합니다. R은 기체 상수고 T는 온도예요. 이제 절대 온도 켈빈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기체 상수도 켈빈으로 되어 있는 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용액의 몰농도를 곱해주면 단위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몰 퍼 리터 몰농도죠. 그 다음에 R은 리터 ATM 퍼 켈빈 몰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켈빈이죠. 자, 그러면 단위를 약분해 보세요. 보이시죠? 그럼 단위가 뭐가 남아요? ATM만 나옵니다. 자, ATM은 뭐죠? 압력의 단위. 다시 말하면 삼투압의 단위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하면요, 우리가 한번 이 예제를 통해서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삼투압을 이용해서 역시 물질의 몰질량을 구하는 연습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책에 보면 그냥 단순히 삼투압 계산하라는 문제도 나와요. 근데 저는 일부러 이제 몰질량을 구하는 약간 응용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헤모글로빈 25.0g을 충분한 양의 물에 녹여 부피 1리터인 용액을 만들었을 때 이 용액의 삼투압이 25도씨에서 7.14mm Hg이다. 헤모글로빈의 몰질량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파이는 MRT라는 식으로 풀면 되는데, 파이 값이 뭐예요? 7.14mm Hg이고요. M은 뭐죠? M은 25.0 25.0g 있죠? 25.0g에 해당하는 몰 농도가 만들어질 건데, M을 일단 모르고요. 몰 질량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헤모글로빈의 몰수가 안 나오고, 몰수를 모르니까 몰 농도가 바로 안 나오죠. 그렇지만 M 곱하기 기체 상수는 R이고요. 그 다음에
T인데 제가 이제 R과 T를 계산해 보면 R은 0.0821 리터 ATM 뭐예요? per 켈빈 몰이고요. 곱하기 T는 25도씨니까 298 켈빈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단위가 좀 어색해요. 왼쪽에는 밀리미터 Hg고 오른쪽엔 ATM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밀리미터 Hg를 우리가 ATM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7.14 밀리미터 Hg는 뭐죠? ATM 단위로 바꾸려면 760으로 나누면 되죠. 따라서 7.14 나누기 760으로 하면 얘가 단위가 바로 ATM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M 곱하기 0.0821 리터 ATM per 켈빈 몰이 나오고 곱하기 298 켈빈인데 불필요한 단위 약분해 봅시다. 켈빈 됐죠? 양쪽에 ATM 없어지면 우리가 모르는 게 지금 M입니다. M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760분의 7.14 곱하기 뭐죠? 0.0821분의 1 역시 곱하기 298분의 1인데 단위가 뭐만 남아요? 몰 퍼 리터로 단위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 값은 3.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가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해 봅시다. 결국에는 용액의 부피가요 1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1리터인 용액이에요. 그러면 부피 1리터인 용액 안에 헤모글로빈의 몰수, 그러니까 용질의 몰수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요? 이 값과 이 값을 보시면 곱하면 되죠. 그러면 헤모글로빈, 헤모라고만 써놓을게요. 얘의 몰수는 소문자 n이라고 해가지고 3.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 될 겁니다. 됐죠? 근데 이 값이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헤모글로빈 25.0g에서 비롯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몰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25.0g을 뭐예요? 3.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로 나누면 맞죠? 계산해 보면 대략 6.51 곱하기 10의 4승 그램 퍼 몰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헤모글로빈의 몰 질량이네요. 자, 드디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마칠 텐데요.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은 총괄성에 해당하는 4가지 개념을 하나씩 짚어보고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다시 말하면 증기압 내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요.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까지 이해가 되고요. 삼투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따로 했고요. 그리고 이 4가지에 해당하는 총괄성은 결국엔 뭐에 비례해요? 입자의 개수에만 의존합니다. 입자의 성질이나 입자가 어떤 종류인지는 상관없어요. 이 용액 안에서 만들어내는 입자의 개수에만 의존한다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설탕 분자다, 뭐 비전해질 분자다. 그러면 한 개면 결국에는 이 용액에서 만들어내는 설탕의 입자의 개수는 한 개죠. 근데 전해질 분자다. 예를 들어서 NaCl이다. 그럼 얘가 한 개면 용액 안에서 만들어내는 건 두 개의 입자입니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입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각각 하나씩은요. 용매 입장에서는 얘가 뭔지 알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소리예요. Na 플러스인지 Cl 마이너스는 상관없어요. 그냥 단순히 입자 두 개가 들어왔구나. 따라서 이 입자를 여러분들이 잘 밝혀내야 되고요. 파악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끓는 점 오름이라든지 증기압 내림, 어는 점 내림, 삼투압에다 다 적용해야 됩니다. 삼투압도요. 제가 앞에서 예제를 풀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이 전해질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델타 P, 증기압 내림이 델타 P라고 썼는데 델타 P는 뭐였죠? X 용질 맞죠? 곱하기 P0 뭐였죠? 솔벤트였습니다. 근데 이 용질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개의 입자를 만들어내면 여기다가 뭘 곱해요? 반토프 인자를 곱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델타 T 보일링 포인트 이제 올라가는 거, 끓는 점 오름 현상에 대해서도 역시 I를 곱해줘요. 그래서 KB 곱하기 뭐죠? M 용질입니다. 됐죠? 이 I 값, 반토프 인자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파이는 MRT에서도 I가 들어와서 MRT가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입자를 여러분들 개수를 잘 파악하는 연습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장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